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웨딩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결혼 2년 차를 맞은 민준과 수연 부부의 일상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주는 32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들과의 상담에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수연은 30살로 서울 서초구청에서 복지과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애 3년을 거쳐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면 민주는 퇴근길에 수연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나 마카롱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민준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때로는 가까운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애정이 넘쳤어요. 친구들은 이런 민준과 수연을 보며 부러워했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연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피곤해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녁 시간에도 종종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따뜻하게 데워둔 미역국과 밑반찬들을 식탁에 차려놓고 수연을 맞았죠. 수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화장도 조금 지워져 있었고 어깨가 처져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 많이 힘들었지. 수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서에서 연말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앞으로 한동안 야근이 계속될 것 같아. 민주는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주무르며 위로했어요. 공무원도 요즘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복지과는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서 더욱 고생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밤늦게 들어와서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밥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서 민주는 수연에게서 더욱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연의 옷차림이었어요. 평소 단정하고 소박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수연이 최근 들어 조금 더 세련된 옷들을 입기 시작했죠. 새로 산 블라우스는 이전보다 몸에 잘 맞았고 색상도 화사했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특히 립스틱 색깔이 진해졌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서자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수연이 사용하던 평소 향수와는 확연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좀 더 진하고 성숙한 느낌의 향이었죠.
민주는 수연에게 새 향수를 샀냐고 물어봤지만 수연은 그냥 동료가 추천해 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수연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 오전을 함께 보내며 늦잠을 자거나 브런치를 먹곤 했는데 요즘에는 수연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서 보고서 준비 때문에 나간다고 했지만 노트북만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 보고서 작업을 할 때는 자료들도 함께 가져가곤 했는데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전 수연이 서둘러 준비를 하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또 나가 어디 가는 거야? 부서에서 내주신 보고서 작업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해야 해. 그런데 왜 자료는 안 가져가?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 걱정하지 마.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민주는 문득 궁금해서 수연의 책상을 살펴봤는데 평소 보고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창고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연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민주는 은행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한 선배가 요즘 공무원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공무원들도 내부 연애가 많다더라. 특히 젊은 직원들끼리 사무실에서 썸 타고 그런다고 하던데. 다른 동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 고객 중에 구청 직원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요즘 직장 내 연애가 공공연하다고 하더라고.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나 뭐라나.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별 뜻 없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연의 최근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죠. 늦은 퇴근, 잦은 주말 외출, 달라진 옷차림과 향수, 그리고 예전보다 줄어든 대화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수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온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못마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수연이 야근을 한다고 할 때 직접 구청으로 찾아가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연이 정말 야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수연이 또다시 야근이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민주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연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품어왔던 불안한 마음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수연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예쁘게 담았습니다. 저녁 7시 반 민주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서초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주는 수연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죠. 깜짝 선물로 가져간 도시락을 보고 수연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구청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건물이 대부분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몇 개 층에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업무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수연이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정문으로 향했어요.
정문 앞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수연이라는 직원 아시나요? 야근 중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했어요. 복지과요. 오늘은 6시에 다 나갔는데요. 야근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수연이 야근이 있다고 했는데 경비원 말로는 6시에 모든 직원이 퇴근했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경비원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확인차 올라가 봐도 될까요? 아내가 분명 야근한다고 했거든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 다녀오세요. 3층 복지과 쪽 확인해 보시고요. 민주는 고마움을 표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지과가 있는 3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 사무실들은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자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쪽은 비품실과 회의실이 있는 구역이었어요. 혹시 수연이 그곳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락 봉지를 손에 꽉 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비품실 문 앞에 서자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지만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품실 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에 든 도시락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도저히 동료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연의 블라우스는 단추가 풀어져 있었고 남자는 수연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은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민준에게서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수연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정장 차림으로 보아 같은 직장 동료인 것 같았어요. 도시락을 든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수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식사들이 떠올랐어요. 수연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데워두었던 저녁들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밤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민준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에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수연의 변화들이 모두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로운 옷차림, 달라진 향수, 잦아진 외출, 줄어든 대화, 모든 것이 이 남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계속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손에서 도시락 봉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탕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금소금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품실 안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움직임을 멈추었어요. 수연과 그 남자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고 문틈 사이로 서 있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다급하게 옷을 추스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주는 이미 돌아서서 복도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수연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통에서 김치볶음밥이 흘러나와 복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연과 그 남자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2년 동안 믿고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바라보니 그 속에 수연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수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텅 빈 것 같기도 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고 망설이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이 거실로 들어와서 민준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말 좀 해줘, 제발.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침묵을 유지했어요. 수연은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진짜 널 사랑해. 너만 사랑해. 민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넌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어.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위로를 받다가.
그게 위로야.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는 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그 남자와 만났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주는 일어나서 수연을 내려다봤어요. 대답해. 언제부터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와 만났어. 석 달 전부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석 달이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야근한다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면서 짐을 쌌어요. 수연이 뒤따라와서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수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잘못했어. 민주는 수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기회. 이미 석 달 동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더 철저히 배신했어.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민주는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수연이 붙잡으려고 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받을 거야. 조용히 이혼 절차 밟자. 민주는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수연과의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주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민주는 서초구청 인사과를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에게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지만 민준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공무원의 직장 내 분류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어젯밤 목격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연과 함께 있던 남자의 인상착에도 최대한 자세히 기술했어요. 그 남자는 수연과 같은 복직과 소속의 김정호라는 과장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민준보다 5살 많은 40살이고 결혼한 상태였어요. 수연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했거든요.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감찰팀이 구성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내부는 이 소문으로 시끄러워졌어요. 평소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통하던 수연과 김정호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직과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은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김정호 역시 부서 내에서 신뢰받는 상급자였기 때문에 더욱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 중이나 퇴근 후에 사무실에서 만나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안 카메라 기록과 출입 로그를 통해 증거들이 확보되었어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연은 지방구청으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김정호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기록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수연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민주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따로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2년 동안 사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민주는 수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민준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수연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민주는 구청에서 목격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징계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장모님은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정말 할 말이 없어. 장인어른과 장모님과의 만남을 마친 후 민주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민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분류는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했거든요. 더군다나 구청에서의 징계 처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주는 수연뿐만 아니라 김정호에 대해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였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는 다시 한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법적 문서로 정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수연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송달된 후였어요. 수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수연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나 전출도 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잃은 건 내 선택의 결과야. 나는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조금이라도 날 사랑했다면. 사랑했어. 많이 사랑했지.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배신했어. 민준의 주변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왔어요. 대학 동기인 재훈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일 들었어.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재훈아, 넌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믿음을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회사 동료인 성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냐. 부부간의 위기도 있는 거고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째?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민아 고마운 건 알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3달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 친구들은 민준의 굳은 의지를 보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재우는 민준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김정호도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사과하려고 했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양측이 만나서 이혼 조건들을 협의하는 자리였어요. 위자료 금액과 재산 분할, 그리고 기타 조건들을 정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을 마주쳤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보자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 보려고 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민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위원은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어요. 위자료는 수연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출로 인해 수연의 급여도 줄어들었고 김정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난 상태였거든요. 재산 분할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고 큰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 정도만 나누면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조금 더 많은 몫을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수연의 처지를 생각해서였습니다. 미워하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조정이 성립된 후 민준과 수연은 법원 밖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민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연은 경상도로 내려갔고 민주는 서울에 남았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 곳곳에 수연과의 추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에 웨딩 사진, 부엌에 수연이 좋아하던 찻잔들, 침실에 수연 옷들까지 모든 것이 상처를 주었어요. 민주는 은행 인사팀에 지점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마침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는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민주는 기꺼이 그곳으로 발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지점에서의 첫 출근날 민주는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점은 작았지만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지점장은 민준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업무량도 서울보다 적었고 고객들도 인정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민준의 과거를 모른다는 것이 좋았어요. 수연과의 이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새로운 직원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주는 혼자 도시락을 먹기 위해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도시락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열면서 문득 예전의 수연을 위해 정성껏 쌌던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구청 복도에 떨어뜨렸던 그 도시락통 말이에요.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흩어졌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주는 도시락을 먹다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 구석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수연에 대한 미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민주는 빈 용기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도시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의 복잡함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믿는 건 따뜻했지만 그 끝은 참 차갑더라.